더 깊고 더 넓게 현안과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심층 인터뷰 시간,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예. 국가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이 언론에 계속 이제 나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됐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요 뉴스가 나왔거든요. 또 이제 헌정사상 최초라고 언론사에서 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일단 그 체포되는 날 저는 너무 참담했고 마음이 아팠고 지난 2년 8개월 동안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 저만큼 비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계속 무슨 잘못이 있을 때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을 하면서 이 국가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봤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는 거는 정말 이건 나라를 위해서 너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봤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는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착잡한 심경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진영 대립이나 분열, 갈등, 이게 지금 이렇게 치유가 안 되고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앞으로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해 나갈 거냐. 너무 어려운 과제가 있고,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나씩 질서 있게 해결은 해야 되지만, 지난 한 달 넘게 세계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가 신인도나 이런 게 이 계엄과 탄핵으로 그 이후에 이 갈등으로 굉장히 저는 추락하고 있다. 이게 이런 정치 불안이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나갈 거냐.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주어진 숙제인데, 우리가 이 숙제를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더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제 현안 이거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따로 시간 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무기를 들어서 방어해라, 총이 없으면 총 대신 칼이라도 들어라,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경호처에서 결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서 불상사는 없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관저를 요새화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검찰이 소환을 했고 또 공수처가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그때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 그랬으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의 주장을, 왜 계엄을 했는지, 그 이후에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 군대와 경찰 왜 동원했는지 이거를 당당하게 설명을 하면 됐을 일인데, 그걸 안 하니까 경호원들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국가 공무원들이고, 우리 경찰, 거기 또 군인들이 있었어요. 거기 5호 경비단이나. 그 충돌을 하도록 만든 그 책임은 굉장히 저는 정말 중하다고 보고, 제가 이번 사태, 그 경호하고 관련된 이번 사태를 보면서 12월 3일 날, 그날 밤에 현장에 있었던 군 지휘관이나 경찰 지휘관이나 또 그 군인들, 부사관들이나 병들, 그 분들이 사실 절제를 해가지고 유혈 사태 없었던 게 굉장히 컸거든요. 저는 이번에 체포 과정에서도 경호원들이 다수가 이거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온 건데, 그거는 그냥 경호원들이 평소에 대통령의 위해를 가하는, 테러를 가하는 이런 데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 스스로 자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법을 따르고 그랬던 거는 정말 잘한 거다. 그 며칠 전에 우리 그 박정훈 대령 무죄 났잖아요. 1심에서. 네, 그렇죠. 그게 항명이었거든요. 그 항명이 아니었다. 항명이라는 거는 정당한 명령에 군인이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게 그게 항명이지. 예.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박정훈 대령 경우에도 있었고 이번에 경호원들도 저는 마지막에는 그거를 자기들이 인식을 해서 그렇게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어떻게 이 경찰과 경호원들 사이에 같은 국가 공무원들 사이에 무슨 뭐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 막았던 거 그건 잘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대통령이 예. 뭐 총으로라도 칼이라도 막아라라고 했고 그걸 일부 경호처 간부들이 그런 지시를 했다면 그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게 무슨 사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게 진짜 진실인지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추후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경호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제보 형태로 뭐 이렇게 많이 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에 좀 많이 사적으로 동원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폭죽을 사오라고 했다. 그리고 장기 자랑을 했다. 그리고 경호처 이제 신설된 날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 생일하고 비슷해가지고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경호처에서는 좀 부인하고 있는데 그 경호관들이 대통령 안마를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렇게 경호처가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른 때가 있었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예전에 뭐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차지철이 뭐 이렇게 전행을 휘두르고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이런 논란은 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좀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로서는 아직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예.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경호원들은 진보 대통령이 되든 보수 대통령이 되든 그거는 변함없이 거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엄연한 국가 공무원이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다 법률에 따라 규정이 돼 있고 하는데 그거를 사적으로 그렇게 동원을 했거나 뭐 아까 생일 파티 뭐 경호처의 어떤 무슨 창설 기념일 비슷한데 그런 걸 했다. 또 심지어는 무슨 뭐 해군 군함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다. 뭐 폭죽놀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제가 국방에 엄청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해군 군함이 됐던 해양 경찰에 무슨 뭐 경비정이 됐던 그런데 절대 동원해서는 안 되는 국가 자산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정말 경악할 일이고 차제에 저는 대통령 경호처라는 게 이게 뭔가 좀 개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개혁이요? 지금 소속도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막 군인들까지도 배속이 돼 가지고 경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 다수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경호처는 경찰 소속으로서 경찰에서 인원을 엄선을 해가 선발해 가지고 경찰이 결국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이런 쪽으로 경찰 소속으로 해가지고 파견을 하면 지금과 같이 무소불위의 경호처 그게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뭐 인사 개입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만약 안 좋은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니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좀 우리 경찰 소속의 경호처로 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제 경호처가 예전에도 몇 번에 이제 개혁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원래 경호실이었다가 그런 경호처로 좀 이렇게 그 급을 낮췄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다시 경호실이 됐고 문재인 정부 때 또 경호처가 됐고 뭐 이렇게 여러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소속 자체 그럼 대통령 직속이 아닌 걸로 좀 바꾸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그 경찰이 결국 할 일 아니냐. 요인의 경호는 다른 요인들은 경찰이 많이 경호를 하잖아요. 대통령도 뭐 국가 지도자고 정말 공무원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공무원이지만
그 안위를 담당하는 그거는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경호처를 차라리 경찰 소속으로 해가지고 경호를 하게 만들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상한 일들 그런 거는 경찰 소속 공무원이 자기는 그냥 대통령 경호하러 간 거지 그런 일까지 가담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오는 거기는 합니다. 12월 12일에 대국민 담화에서부터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체포되는 날에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불법이 있었다 그래서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자필로 쓴 원고가 6,789자 뭐 요 정도 되는 장문에 글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부정선거 얘기하기 전에 그때 그 체포되는 날의 영상하고 예. 그 SNS에 공개된 그 자필 원고 굉장히 긴 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봐도 이 공수처 수사나 영장 집행이나 이런 모든 게 불법이다라는 강변 이것만 있고 있는 거지 이 사태를 빚어가지고 정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좀 최소한의 어떤 마지막의 명예, 품격, 자세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어쨌든 본인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이 책임에 대해서 진짜 무겁게 사과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해가 갈등을 해가 막 이렇게 막 한남동 관제 앞에서 또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뭔가 국가 지도자로서 마지막 품위를 지켜줄 걸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아쉽고 부정선거는요. 요즘 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는 걸 뭐 있긴 한데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진짜 믿고 공개적으로 지난 총선에 또 지난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사람 저는 사실 잘 못 봤어요. 아 별로 없나요? 그럼? 별로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접촉하실 테니까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정선거 믿냐고 저는 안 믿습니다. 예. 만약 진짜 조직적이고 기획된 그런 부정선거가 지난 총선들이나 대선들에 만약 있었다면 그거는 나라가 뒤집혀질 일이죠. 그죠? 근데 최근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고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도 예. 김용태 의원도 이거는 신뢰 불신을 씻기 위해서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믿는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은 부정선거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윤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부정선거의 증거가 정말 많다 이러잖아요. 예. 그럼 그 증거라는 게 뭡니까? 증거라는 거는 사실이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뭔가 물증인데 제가요. 부정선거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저도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정선거에 관한 수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 같은 사람이 또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이거는 부정선거 확실하다라고 믿을 만한 그런 물증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보수가 굉장히 결집되면서 대통령이 워낙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슬러 가면요. 옛날에 자유당 공화당 시절에 예. 군사 독재를 할 때는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하는 게 진짜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아주 엄한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되고 1987년에 민주화 이후에 많은 선거들에서 진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그동안 발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2012년 선거 때요.
좌파 유튜버 한 김어준 씨가요. 예.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던 그 대선 직후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를 합니다. 영화를 만들었는데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가지고 K값이 얘가 나왔었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어준 씨가 그때 제기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한 번도 저는 사과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김어준 씨라는 그 유튜버하고 그 진보 진영에서는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는데 그 바이러스가 이상하게 지금 보수 쪽에 옮겨 붙은 거예요. 이 진보 쪽의 바이러스가 지금 보수 쪽에 온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또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 우리가 압승을 했잖아요. 예.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한 10%는 이겨야 되는데 이재명한테. 근데 0.73밖에 못 이긴 거 이거 부정선거 때문이야. 지난 4월 총선에서 진 거 우리가 참패를 했잖아요. 수도권에서. 이거 부정선거 때문이야.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 중국에서 뭔가 자본이나 세력들이 돌아가지고 뭔가 이 선관위 프로그램을 뭐 해킹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국내에 무슨 좌파 세력에서 선관위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하도록 만들거나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지난번 선관위 그거를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 한번 그 투개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단 한 건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 신념 같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그런 확증 편향은 누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기가 무지무지 힘든 거기 때문에 사실 팩트와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계속 그분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 증거 하나라도 갖고 오면 저라도 믿겠다고요. 지금이라도. 근데 그게 없으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 증거가 굉장히 많다 이래놓고 증거는 제시는 못하고 있잖아요. 예. 많으면 제시해가지고 법원에서 다퉈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의 그 세계관 정신세계가 그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포획을 당해가지고 저런 이야기까지 일국의 대통령이 하니까 이게 더 진영 대결을 더 격화시키고 예.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설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게 저는 지금 그게 느껴져요, 지금. 왜 이러고 이거 증거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근데 제가 이제 음모론에 좀 이렇게 연구 차원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많이 좀 케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고 생각할 때 이거가 그 원인을 그쪽에서 찾아야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일종의 인지부조화가 해소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 질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진보 진영에서는 다 했어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그런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 그때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 동안 그렇게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고 2020년 총선도 황교안 대표가 지도할 때는 미래통합당이라고 우리가 다 통합을 해서 저쪽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국 사태도 멀어지고 우리가 질래야 질 수가 없는데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면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대표나 그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예. 이런 보수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그거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총선에서 대선에서 뭔가 지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 생각한 만큼 덜 이겼거나 이런 결과가 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자 이런 거는 자 좋다 하나라도 그러면 증거를 갖고 와라. 그러면 믿겠다. 지금 국민의힘 다수가 마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진짜 믿냐고요.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까지 그냥 도매금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마치 믿는 사람들 같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은 이미 이제 체포가 된 상황이니까 당에서는 선을 좀 확실하게 그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전 진작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왔죠.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특검법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여야가 오늘 지금 특검법 협상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내란 특검, 한쪽은 이제 비상계엄 특검.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은 가장 현안은 이건 것 같아요. 외환 유치죄, 외환죄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리고 내란 선동죄를 넣느냐 안 넣느냐, 요거가 지금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란 선동죄 말고 내란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내란죄가 특검 수사에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외환은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군이 예컨대 지난번에 평양 상공에 나타난 드론 같은 거 그걸 가지고 뭐 과거에 북풍, 총풍 이랬듯이 그런 거 비슷하게 북한의 어떤 도발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벌였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무슨 뭐 파병 이야기는 파병한 것도 아니지만 북한이 파병하니까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느냐 뭐 그런 것부터 예. 그런 걸 다 만약 외교나 국제관계나 안보에 관한 이야기까지 특히 우리 같이 남북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해 가지고 북한이 우리한테 무수히 도발을 하잖아요. 북한은 드론을 수도 없이 보냈고 오물풍선은 뭐 수도 없이 보냈고 또 걸핏하면 뭐 이렇게 해안포나 이런 걸로 도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는 차원의 문제까지 만약 외환으로 엮어가지고 하면 이거는 이번 사태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군의 사기나 군의 대비체사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외환에 대해서 그것도 부정선거와 마찬가지예요. 내란은 우리가 그날 밤에 다 지켜봤잖아요. 예. 군과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어떻게 했는지 다 봤잖아요. CCTV로 다 보고 다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보고. 근데 외환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외환죄 내지는 외환 행위 그러니까 어떤 뭐 적국이나 외부로부터 그런 걸 끌어들이는 전쟁을 유도하려는 그런 행위까지 특검에 넣는 거는 그거는 너무 민주당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예컨대 탄핵의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됐다가 그게 뭐 헌재 심판에서 빠진 것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탄핵에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이 저는 굉장히 조급증 때문에 오버하고 또 대통령 다 된 것 같이 정권 다 잡은 것 같이 오만하게 하는 게 그게 저는 민주당의 역풍이 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외환죄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민주당이 민주파 출신이 뭐 가토 검열인 이런 게 국민들 상식적인 그런 국민들한테는 이거 뭐 민주당이 저런 것까지 하냐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법 논의를 할 때 지금 경찰 공수처가 수사를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검찰도 하고 있고요. 그걸 다 나중에 특검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 전에 만약 구속, 기소까지 대통령까지 그래 되면 특검은 이제 그다음부터 뭐 보충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어렵게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렵게 당의 의견을 마음을 모아가지고 특검법 발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 굉장히 괜찮은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추천부터 범위나 기간이나 인력이나 규모나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냐. 민주당이 이거는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합의를 한 특검을 통과시키면 그건 좋겠다. 그리고 그 특검을 우리가 여당이 이제까지 고민을 하다가 발의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변화가 저는 시작된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시그널이라 그럴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의 중진 일부들도 이거 뭐 외환죄 넣지 말고 그냥 협의해서 통과시키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볼 거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진상을 그렇다고 아예 조사를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국정조사를 좀 해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금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외환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국정조사 특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방위가 있습니다. 저는 국방위에서
지금 뭐 장군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특위나 국방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거를 이런 엄청난 이 혐의를 주장을 하려면 민주당도 뭐 제보받았다 이래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우리 계엄 때도 뭐 누구 사살 이야기 나오고 무슨 외국 대사관에서 들었다 그러고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국회 나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예. 민주당 지금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8년 전에는 탄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한 그런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빨리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 재판, 사법 리스크 이거 빨리 이 도망가려고 그러는지 민주당이 서두르는 게 제 눈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눈에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제발 좀 오버하지 마라, 오만하게 그러지 마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특검도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한국 사회 분야별로 진단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경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또 뭐 국방위원회에 많이 오래 계셔서 국방도 전문가지만 원래 이제 KDI에 계셨었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로도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좀 총론적으로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제가 1997년, 98년 이때 KDI에서 경제학자로 있으면서 IMF 위기라는 걸 겪었습니다. 그 IMF 사태를 겪었을 때 1998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5.1%입니다. 마이너스 5.1%의 성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때 외환위기를 겪고 저는 진짜 문제는 늘 경제인데 대부분의 문제는 해법은 정치에 있구나 싶어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지금 느끼는 느낌이 그 IMF 위기 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이 12.3 계엄 탄핵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코스로 접어들고 있었고 일단 성장 동력이 굉장히 꺼지고 있었고요. 예. 그건 뭐 수출, 내수, 소비, 투자, 고용 다 안 좋았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같은 시한폭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극심한 정치 불안을 야기하는 이 계엄과 탄핵이 터져버리니까 지금 저는 2025년 올해 경제가 원래 1%대 성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경제가 추락할 때는 얼마나 추락할지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몰라요. 원래 만약 97년, 98년 같은 그런 위기가 재발을 하면 우리 경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든 쪽으로 갑니다. 예. 97, 98년에 외환위기 터졌을 때 우리 국가 신용도가 AA-에서 B 플러스까지 그게 10단계가 있습니까? 안에. 예. 10단계가 순식간에 추락을 해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자칫 잘못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라 그럴까요? 뭐 경착륙이라 그럴까 추락이라 그럴까 이런 쪽으로 갈 위험성이 그런 인화물질들이 그냥 다분히 열려 있는 데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없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극심한 위기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느냐. 그게 지금 당분간은 뭐 제일 중요한 과제다. 그러려면 물론 정치 불안이 하나씩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겠지만 경제 정책 차원에서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지금 경제 관료들이 자기들이 최종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이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 한국은행이 2025년에 1.9% 성장률 그리고 2026년에는 오히려 더 나빠져서 1.8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엄 전이었어요. 이게 예측이 나온 게.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는 1.8 올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표를 좀 이렇게 봤는데
한국은행보다 더 안 좋게 정부가 내놓은 일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예. 이게 계엄 여파가 좀 있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히 그렇죠. 계엄 여파 때문에 특히 소비 내수 이런 게 바로 타격을 받았고 고용도 건설업 같은 게 지금 급격히 위축이 돼가지고 지난 1년 전에 예. 2024년 1월에 한 40만 명 가까이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가 12월에는 마이너스로 취업자 수가 5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지금 현장에서 뭐 빈곤층, 저소득층, 실업자 이런 분들의 고통 플러스 우리 어지간히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자영업자들 고통은 아니 뭐 그 식당에 가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어땠는지 1월 달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내수나 소비 이쪽에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위축이 되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불안한 게 다가오는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이제 20일 날 취임을 하면 예. 관세를 올리는 그것도 문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앞으로 완전히 경제 전쟁, 관세 전쟁을 벌릴 건데 우리는 미국하고도 경제적으로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왔던 나라거든요. 양쪽 다 무역 투자를 해가지고 먹고 살던 나라인데 둘이가 싸우면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올지 모르고요. 경제라는 게 경제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보, 대외 신인도 이런 게 같이 엮여 있는데 예. 저는 트럼프 이게 요즘 주한미군 건드린다 이 이야기하고 북한 핵 문제 가지고 우리를 패싱하고 워싱턴하고 평양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바로 무슨 딜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인정을 있더라고요. 하면서 장거리 미사일만 통제하면서 군축 협상에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까지 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거기다가 주한미군을 만약 건드리면 주한미군이 뭐 2분의 1로 줄어들거나 철수를 해버리거나 이러면요. 그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2기에 그런 위험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막 우리가 막 철저하게 대비해도 겨우 이 지탱해갈 그런 위험한 경제인데 거기다가 정치 불안,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까지 엮이니까 이게 어느 지뢰를 밟아가지고 어디서 터질지 살아는 팔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빠르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좀 회복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런 정치적 환경 변화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당장 지금 죄송합니다. 이 권한대행께서 제 이름이 추경호 원내대표랑 막 섞여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빨리 해야 된다. 한국은행도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15조에서 20조 정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상당한 규모잖아요. 저도 일관되게 추경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이제 드디어 기재부하고 한은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2025년 예산을 민주당이 4조 정도를 삭감한 채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 일방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짜게 이렇게 편성해 온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수 소비 그다음에 우리 자영업자 어려움 어렵게 사는 분들 도와드리고 특히 우리 산업 경쟁력 반도체 AI 포함해서 이런 거를 하려면 국가의 재정 역할이 국가 재정의 역할이 저는 적극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 되면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국가 부채 부담을 주죠. 근데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는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추경이 당연히 필요하고 제 느낌에는 제 감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던 15조 내지 20조보다 더 많이 조기에 집행을 하는 게 지금의 어려움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지만 최상목 권한 대행이 저는 추경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하되 여기에 이런 추경을 하면 꼭 보면
이 제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은 지역 화폐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 화폐 지원법 뭐 이런 것 그런 거 이 추경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여야가 서로 간에 서로 대선을 앞두고 표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런 추경을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영업자를 도우고 어려운 분들 도우고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그런 추경 원칙만 가지고 추경을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정치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외교 문제도 잘 하려면은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니까 그러면 선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승민 의원님도 지금 출마할 계획이 지금 아직 뭐 탄핵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탄핵이 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차기 대선에 좀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저는 뭐 2017년, 2021년 두 번 도전을 했었고 저는 뭐 꼭 늘 그런 이래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탄핵 심판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출마라고 공식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사실 늘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뭐 이제 전제를 깔고 좀 이제 여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보수 재건에 요즘 최근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는 보수 재건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 있는 건지 그러면 지금은 보수가 다 무너졌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야당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냈고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여당을 해봤는데 제가 보수 재건 개혁 보수를 외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때부터 보수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8년 전에 그때도 늦었지만 그때부터라도 보수는 우리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고 헌법 가치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함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인구나 뭐 저성장이나 양극화나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보수 맞는지 아니면 뭐 완전히 실력도 없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런 낡은 보수인지에 대해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잖아요. 윤석열 검사라는 용병을 데려와가지고 선거 겨우 이겼지만 보수의 뭐라 그럴까요? 본질이라 그럴까? 보수 정치의 본질 같은 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개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계엄과 탄핵과 이 내란 여부에 여기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국민들 눈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 100% 그거 그냥 따라가고 한남동 관저에 가가지고 체포영장 맞고 내란 아니다 그러고 탄핵 반대하고 아직 이런 당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부터 저는 입장을 재정리하지 않으면 그 무슨 보수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출마 여부 말하기 이전에 우리 보수당이 지금 여론조사 요즘 조금 좋게 나오니까 우리 해볼 만하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 입장 그대로 해볼 만하다라고 만약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거대한 착각이다. 그래가지고는 양쪽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늘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다수 시민이 늘 계신다고 봅니다. 중간에. 그분들 마음은 이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을 찬성 안 하실 거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극우적인 그런 정당으로 만약 비치면 우리는 앞으로 대선이고 총선이고 하면 계속 참패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그럼 보수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할지 그거를 토론을 하고 거기에 당이 갈 새로운 길을 찾고 그 위에서 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경쟁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상황에서 뭘 경쟁을 해가지고 후보를 하나 내놓은들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이제 잠재적 이제 대선 후보들 보수 진영에서의 대선 후보들을 보면은 뭐 유승민 의원님도 계시고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오세훈 시장 뭐 이런 분들이 좀 탄핵을 찬성하시는 쪽에 좀 비교적 있다라면은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 뭐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작동했고 의원님이 굉장히 좀 많이 억울해하시는 이런 부분 배신자론 이번에도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예. 그거 뭐 정말 수도 없이 오랫동안 지겹게 들은 이야기고 그 배신자라는 그 말 도대체 뭘 배신했느냐? 나라와 국민을 배신했느냐? 예?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18번이 뭡니까?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왕정이 아니잖아요. 왕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잖아요. 민주공화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고 헌법 가치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사람이 이게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2028년에 총선하고 대선을 맞추자.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임기를 3년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은 없고요. 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탄핵 이후에 만약 조기 대선이 되면요. 저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치인의 행태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야죠. 근데 헌법이 지금 87년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 거기다가 국회를 다수를 차지하면 사실 제왕적 국회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하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다수의 폭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컨대 뭐 결선 투표제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사명권, 거부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회의 탄핵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합리적인 제한 장치를 저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국회 안에도 될 수 있으면 양원제로 가가지고 국회 안에서도 뭔가 내부 견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감사원 같은 거 아까 경호처 우리 이야기했는데 예. 감사원 같은 것도 대통령 밑에 두면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자꾸 중립적인 감사를 못 하잖아요. 예. 그것도 중립 지역에 두든지 아니면 국회로 차라리 그걸 가지고 오든지. 미국이 국회 산하에 있죠. 국회 산하에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의 87년 체제에서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8명의 대통령이 어떤 불행한 역사를 겪었는지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거 고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 아마 대선 후보들이 자 내가 대통령 되면 개헌할게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개헌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전에 대선과 맞춰서 국민투표하니까 개헌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유승민 의원과 함께 현안과 한국 사회 진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